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정말 수십억 달러가 오고 가는 한편의 금융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지수 산출 기관인 MSCI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사태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이게 오히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둘러싼 훨씬 더 근본적인 논쟁에 불을 확 지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MSCI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어떻게 이 총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이 딱 발표되자마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쪽에서는 거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마이클 세일러는 이 결과를 두고 경제적 현실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안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내비쳤죠. 시장은요 바로 반응했죠. 발표가 나오자마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무려 6.6%나 뛰어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결정을 숨죽여 지켜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지수 제공업체인 MSCI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한테는 정말 재앙이 될 뻔했던 계획을 일단 멈춘 겁니다. 자, 이제 결과는 알았잖아요. 그럼 대체 이들이 피할 위험이라는 게 뭐였는지, 무엇이 걸려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들썩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 줄여서 DAT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말고도 회사 자산의 아주 큰 부분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냥 지수에서 빠지는 게 그리 대수라고 왜 이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위협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강제 매도 때문입니다. QQQ 같은 패시브 인덱스 펀드들. 이런 펀드들은요, 그냥 지수 구성을 따라서 기계처럼 주식을 사고 팔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수에서 빠진다? 그럼 이 펀드들은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들고 있던 주식을 수십억 달러어치나 시장에 그냥 던져야 하는 거예요. JP모건은 그 규모가 최대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니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인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소식이 그냥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MSCI의 결정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MSCI가 내놓은 타협안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일단 지수에는 남겨주겠대요. 하지만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딱 지금 수준으로 얼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해도 인덱스 펀드들이 그걸 자동으로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성장의 족쇄를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그동안 아주 잘 써먹던 전략이 있거든요. 소위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신주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고 그럼 비트코인 덕에 주가가 오르고 그럼 또 돈 빌리기가 쉬워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이 고리가 딱 끊겨버린 겁니다. 새로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성장 엔진 하나가 꺼져버린 셈이죠. 자, 그럼 이 결정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과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를 진짜 기업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펀드로 봐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논쟁이죠. 이 논쟁은 정말 두 가지 시각으로 명확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엄연히 소프트웨어라는 본업이 있고 비트코인은 그냥 재무 전략의 일부일 뿐인 운영기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사실상 본업은 뒷전이고 비트코인의 모든 걸 건 레버리지까지 쓴 투자 펀드나 다름없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죠. 물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서한까지 보내면서 MSCI의 제안은 이건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정 자산을 차별하는 거고 너무 자위적이고 실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죠. 하지만 비판하는 쪽의 반격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앤디 콘스탄트 같은 비평가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요. 이 회사는 그냥 1.27배 레버리지를 쓴 비트코인 ETF 같은 거다. 심지어 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GAP로는 이익조차 못 내는 순수한 투자 상품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사실 더 큰 질문들은 이제 막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이번 결정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바로 석 달 뒤인 10월에 MSCI가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51%나 폭락해버렸죠. 심지어 4분기에는 어마어마한 미실현 손실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타임라인만 봐도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살얼음판을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한 회사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으로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재무제표에 담을지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일이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런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첫 번째 선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굴러가는 패시브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고요. 결국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기업 모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자산을 토큰화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짜 회사라고 부르게 될까요? 이번 MSCI의 결정은요, 어쩌면 그 거대한 질문에 서막을 연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